네, 뉴스뉴스 2부 이어가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오늘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을 진행했습니다.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선거법 개정안은 반드시 합의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오신환 원내대표의 연설 경제 문제에 집중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신환 원내대표의 연설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에 이어 마지막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이었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연설 전반에 걸쳐 경제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적신호가 켜진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지적하면서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특히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으로 노동시장이 양극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성장 잠재력 회복과 사회적 양극화 해소는 불가능하다며 노동시장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 노동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지금과 같은 잘못된 정책으로 경제를 망쳐놓고 재정을 쏟아부어 메우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우리 경제가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제출한 6조 7천억 원의 추경안 가운데 실효성 없는 전시성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하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와 함께 영세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절차가 진행 중인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한다면서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향해 비례대표제 폐지라는 지금의 안 대신 비례성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안을 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마무리됐고요. 다음 주 대정부 질문과 함께 국회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여야의 움직임도 전해주시죠. 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생입법 추진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민주당은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이 30%도 되지 않는다며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법안들을 추려 발표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동력이 될 빅데이터 3법은 물론 금융투자 활성화법, 상생형 일자리법, 청년기본법, 기업 활력법 등이 대상입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법안을 담당하는 의원들과 함께 기자들에게 법안 내용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오늘 오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만납니다. 청와대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김 실장이 취임한 뒤 인사차 예방하는 것인데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둘러싼 신경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오늘 본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한국당 몫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김재현 의원을, 보건복지위원장과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장에 각각 김세연, 이종구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한국당 의원총회에서는 예결위원장 후보 경선 방침을 두고 기존 위원장이었던 황영철 의원이 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 예정대로라면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오후에 파업 이후 계획 등을 또 밝힐 예정입니다. 급식과 돌봄 운영 차질은 여전한데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권호진 기자. 네, 보도국 행정부입니다. 네, 자 사흘간의 파업 기간 중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지금 전국 곳곳에서 집회가 열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오늘도 각 지역 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비정규직 임금 차별 해소와 공정 임금제 실현에 막판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천여 명의 조합원들이 종로구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공공부문 파업투쟁 승리대회를 열었습니다. 집회 뒤에는 세종대로와 광화문을 거쳐 청와대 사랑집까지 거리 시위를 이어가며 대국민 홍보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오후에 기자회견을 열어 앞으로의 계획과 교육당국과의 교섭 등에 대해 밝힐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9일부터 이틀간 예정된 교육당국과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 간의 협상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이 임금교섭 타결 의지를 내비쳤기 때문인데요. 교육부와 시도교육감들은 어제 회의에서 교육청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합리적인 임금 체계와 수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의 추가 파업을 우려하고 있는 교육당국의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현재 노사 양측의 쟁점을 현실적으로 보면 기본급 인상, 정규직과 수당 차별 해소 이 두 가지로 좁힐 수 있습니다. 교육당국이 향후 협상에서 이 부분에 대해 얼마나 진전된 안을 내놓느냐에 따라 파업 사태의 해결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학교 급식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오늘은 1,851곳의 학교에서 급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전국 1,454개 학교 가운데 17.7% 정도입니다. 교육부가 각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급식 운영 상황을 취합해 집계한 예상 수치입니다. 빵과 우유 등 대체 급식을 제공하거나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한 학교는 1,414곳에 이릅니다. 또 94곳은 단축 수업을 합니다. 나머지 343개 학교는 기말고사라고 급식 계획이 없었으니까 파업 역량으로 급식을 중단한 곳은 1,500여 곳입니다. 급식을 정상 운영하는 학교는 어제보다 326곳 늘었습니다. 초등학교 돌봄 교실을 운영하지 않는 학교는 어제보다 30곳 줄어든 62곳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체 국공립 초등학교 5,980곳 중 1.0%입니다. 어제 17,000여 명이었던 파업 참가자 수는 오늘 13,000여 명으로 줄어 참가율은 8.7%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행정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절반 아래로 떨어지면서 3분기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분기 영업이익이 6조 5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조 8,700억 원보다 56.29% 줄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애초 시장에서 기대했던 6조 원대 초반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지난해 1분기 영업이익이 6조 2,300억 원보다는 소폭 상승한 것입니다.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지난해 4분기에 감소세로 돌아선 뒤 3분기 연속으로 전년 동기 대비 줄어들었습니다. 이 같은 실적 감소세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수요가 줄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이 떨어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를 한 달여 만에 다시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 김 대표를 불러 분식회계와 증거인멸 과정에 개입했는지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금융감독원 감리 직후인 지난해 5월 5일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임원들과 회의를 열어 삼성바이오 회계 관련 증거를 없애도록 논의하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생산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올해부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분석 결과 그동안 증가 추세를 보여온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수가 지난해 정점을 찍고 올해부터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가 지난해 말 2,231만 명에서 올해 말에는 2,183만 명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후에도 전체 가입자가 2020년 2,137만 명 등으로 계속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장마가 주춤하는 사이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립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영서지방에 올해 첫 폭염 경보가 내려졌는데요. 주말에는 35도 안팎의 찜통더위가 맹위를 떨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웅 기자. 네, 기상팀입니다. 자, 서울의 첫 폭염 경보까지 내려졌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무더위는 남부보다는 중부지방에서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영서지방에 내려졌던 폭염주의보가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 폭염경보로 강화됐고 충청과 경북지방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은 올해 첫 폭염경보인데요. 벌써 충북 괴산 청천면과 서울 서대문구 등 일부 지역은 기온이 32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기온은 34도까지 오르면서 올해 최고 기온을 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 홍천과 횡성은 35도까지 기온이 지속했고 대전 33도, 광주와 대구 32도로 전국이 30도를 크게 웃돌겠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기온이 더 올라 중부지방은 35도 안팎의 찜통더위가 맹위를 떨칠 것으로 보입니다. 폭염 경보가 내려지면 일사병과 열사병 등 온열 질환 위험이 급증합니다. 따라서 노약자는 한낮 외출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시는 등 건강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61년 만에 총파업을 예고한 전국 우정노조와 우정사업본부의 마지막 쟁의 조정이 결렬됐습니다. 우정노조는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1시간 반 동안 열린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4차 조정회의에서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조정에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우정노조는 토요 업무 중단과 인력 2,000명 충원 등을 요구해왔고 우정사업본부는 인력 문제는 국회 심의사안이라 본부에서 결정할 수 없다고 맞서왔습니다. 최근 우정본부가 연말까지 점진적 주 5일제를 시행을 하고 인력 700여 명을 추가 채용하는 안 등을 제시해서 협상을 벌였지만 노조는 협상안을 받아들일지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정노조는 오늘 오후 충남 천안에서 긴급 대의원 회의를 열고 정부가 막판에 제시한 협상안을 받아들일지 찬반 투표를 연 뒤 총파업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네, 어제 잠원동 붕괴 사고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였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수사당국과 지자체는 이미 붕괴 징조가 수차례 발견됐다는 주변 증언을 토대로 부실 철거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물 잔해에 깔린 승용차에서 소방대원들이 여성 한 명을 구조합니다. 철거 중이던 건물이 느닷없이 도로를 덮친 지 4시간여 만입니다. 안도의 한숨도 잠시, 이 여성은 곧바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예비 신랑과 함께 결혼식 예물 반지를 찾으러 가던 길에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갑작스럽게 일어난 잠원동 붕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현장 주변에서는 이전부터 붕괴 조짐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평소 공사장 주변에 먼지가 심하게 일어나는 등 철거를 서두른 정황이 있다는 겁니다. 먼지가 많이 나가지고요. 제가 그냥 지나가기가 어려워서 숨을 안 쉬고 그냥 뛰어가야 될 정도였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너무 그거를 서둘렀다는 얘기예요. 수사당국과 지자체도 붕괴 원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이 건물은 철거 전 안전심의에서 한 차례 부결돼 재심을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맨 위층부터 차례대로 철거하지 않은 채 지하 1층에서 작업을 한 것도 문제로 꼽힙니다. 철거 프로세스를 잘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벽이라든지 바깥으로 쏟아진 부분은 철거 해체의 아주 기본을 조금 지키지 않았던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이에 따라 수사당국과 지자체는 합동감식을 벌여 철거업체가 안전규정을 준수했는지 확인하고 책임을 따져 물을 방침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 전략을 고심하던 정부가 정면 대응 카드를 선택했습니다.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서 일본의 부당함을 알리는 국제 여론전에도 나선다는 건데요. 정치권에서도 효율적인 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종근, 최영일 두 분 시사평론가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청와대가 그동안 로키로 나왔었는데 네. 이제 어제부로 일본 수출을 보복적 성격으로 이제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좀 기조가 바뀌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기조가 바뀌었죠. 사실은 기조가 바뀌었다기보다는 정말로 이것을 할 것인가를 지켜봤다고 봐야 되겠죠. 네. 처음엔 엄포가 나왔고 일본 쪽에서 지금 뭔가 상당히 좀 이상한 징후인데 사실 일본이 행동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동안 며칠 동안을 정부는 지켜보면서 정말 일본이 이러한 그 수출 품목에 대한 규제 조치를 실행할 것인가를 보다가 일본은 강행하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부는 이제 묵인할 수 없는 상황이 네. 된 거죠. 그래서 강공으로 나가는데 여러 가지 대응이 있겠습니다만 우선은 확실한 보복 대응이 실천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다만 예. 국제 여론전이 우선 첫 번째인데 이게 상당히 좀 효과를 보일 수 있다면 예. 외교적으로 일본의 행동이 부당하다는 것으로 좀 일본의 입지를 고립시킬 수 있다면 일본이 오래 버티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요. 예. 제 개인적인 추정으로는 7월 21일 참여연 선거가 끝나면 예. 일본도 톤다운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관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참의원 선거 전후로 해서 후가 되면 일본이 조금 누그러뜨릴지 이 부분도 네. 좀 지켜봐야 지켜봐야 되는 변수인 상황인데 청와대 당초 발표 내용에는 이 일본의 보복 조치를 규정하면서 앞에 정치적 보복 이게 넣었다가 정치적을 뺐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조금 청와대도 조절을 하면서 대응을 하겠다 이런 전략이라고 네, 볼 수 있을까요? 일단 톤다운은 했죠. 예. 네, 실질적으로 보도 자료를 냈을 때 처음에 정치적 보복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바로 삭제를 하고 다시 이제 다른 어떤 좀 톤다운된 뉘앙스로 갔습니다. 보면 일단 보복 대응 조치를 천명하면서 맞대응을 하되 그러나 수위는 조절하자 이렇게 해석은 돼요. 예. 평론가님께서 지금 의원 선거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랬으면 얼마나 저도 좋겠습니까? 국민들이 또 그렇게 바라겠지만 저희가 기억하기에는 초계기 사건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이 정부에서 한일 관계가 악화됐어요. 근데 그 악화되는 어떤 단계별로 사실은 의원 선거가 있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은 의원 내각제입니다. 그래서 참여연 선거는 예. 3년마다 한 번씩 벌어지고요. 중요한 선거는 4년마다지만 뭐 해산하면 뭐 언제든지 선거가 벌어지고 그렇죠. 그렇다 보면 비교적 일본은 1년에 수차례 선거가 있는 날도 있어요. 그러면 예. 지금 돌아보면 언제나 정부의 어떤 표현은
선거 때문이다라는 표현이었어요. 지금까지 쭉. 예. 그러다 이번에도 참여한 선거지만 그러나 이번에는 돌이킬 수 없다. 왜냐하면 칼을 뽑아들기 전까지는 고민하지만 칼을 뽑아들 이후에는 사실 다시 집어넣을 수 없는 것이 무역 보복 조치거든요. 예. 자신의 어떤 그런 그 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걸 뻔히 알면서도 사실은 실행에 돌입한 것은 그만큼 후속 조치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3개 품목에 해당되지만 앞으로 뭐 100여 개 품목에서 예. 단계적으로 할 것이고, 네, 자동차 관세할 것이고, 이런 단계적인 어떤 이 7월 이후에도 마련돼 있는 어떤 안들이 있다라는 게 일본 측 설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전문가들 표현이. 그래서 지금 물론 지금 정부가 이 보복 대응 조치를 언급한 것은 저는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아베 총리가 직접 나서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그것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당연히 하되 더 중요한 건 보복 대응 조치나 혹은 국제 여론전이 아니라 국제 여론전은 이 외교라는 건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옳고 그른 것만 있다면 외교부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예. 룰대로 가면 되니까. 근데 룰대로 안 하잖아요, 일본이. 예. 그렇다면 그런 그 물밑으로라도 다시 투트랙, 그러니까 역사는 역사고 문 대통령이 말씀하셨듯이 외교는 외교다. 외교의 어떤 그런 이 통로, 그러니까 민간 베이스의 통로라도 열어야 된다라는 게 지금 절박한 어떤 상황이죠. 예, 어쨌든 일본은 여러 가지의 그 뒤에 안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청와대도 여기서 1단계 일본이 내놨을 때 우리가 1단계 대응하고 또 2단계 내놔서 2단계 대응하면 이게 끝이 없다. 이 점은 좀 인식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일본은 아베가 직접 나서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일본의 이 수출 제한 조치, 아베 총리의 의도는 도대체 무엇인지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래의 남북 통일을 의식한 조치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전문가의 목소리 그리고 정부의 대응까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한국이 지금 북한하고 하나가 되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일본이 통제할 수 없는 한반도가 출현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거죠. 어떻든 간에 한반도를 일본의 영향하에 두고 싶은 것입니다. 다른 정권이었다 하더라도 포스의 예를 들면 박근혜 정권이 이런 식으로 남북 통일의 방향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똑같이 합니다. 비자 발급까지 가기 이전에 네네. 일본이 쓸 카드가 상당히 많습니다. 금속, 철강 뭐 이런 쪽도 상당히 한일 간에 연계가 돼 있고요. 외환 관리와 관련해서 어떤 송금이나 이런 데 있어서도 어느 정도 제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대응 조치를 또 일본에게 상응할 수 있는 조치를 정부가 강구를 할 것입니다. 이 문제가 보복이 다시 보복을 낳고 또 보복을 낳는다면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일본 경제에도 둘 다 불행한 그래서 가난한 그런 단계까지 가지 않고 양국 간에 이 내용이 잘 마무리되기를 저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셨는데 먼저 이제 호사카 유지 교수 얘기부터 보면 네. 일본이 이렇게 경제 보복에 나서는 이유 중에 그러니까 한반도를 통제할 수 없는 네. 이런 부분을 굉장히 우려하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그렇죠. 나왔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말 그대로 보면 일본이 한반도 혹은 한국을 네. 통제할 수 있습니까? 통제해도 됩니까? 안 되는 되죠. 거죠. 예. 역사적으로 20세기 초반에 그 일을 벌였던 거죠. 그리고 역사의 후폭풍이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사실은 이 역사적으로 식민 지배와 관련해서는 일본은 가해 국가고 우리는 피해 국가란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이건 똑같습니다. 네. 지금 독일이 유럽에서 어떤 역사를 거쳐왔는지를 보면 되고요. 이 식민지 상황들을 우리가 다 돌아보면 이제 알 수 있는 역사적인 사실인데 그 청와대가 정치적 보복, 정치적이라는 표현을 넣었다가 뺀 이 대목에서 예. 왜 정치라는 표현을 썼겠습니까? 이게 다시 역으로 최초로 돌아가 보자고요. 일본은 왜 우리에게 수출 규제를 합니까? 약속을 안 지키는 나라라고 규정했잖아요. 예. 신뢰를 깬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베 총리에게 이거 역사 문제 때문에 경제 보복하는 거 아닙니까? 질문을 했더니 역사 문제가 아니다. 신뢰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신뢰 문제의 내용이 뭐냐? 1965년에 한일 청구권 협정을 끝냈는데 왜 강제징용 배상을 하라는 거냐? 징용공이라는 이제 일본식 표현을 쓰면서 이게 역사 문제 아닙니까? 예. 역사 문제 때문에 정치적 보복을 하는데 본인이 그 스스로 수단이 인정을 했어요. 이 경제였던 예. 거잖아요. 그럼 이 일을 일본이 벌인 거죠. 예.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당한 입장이에요. 펀치는 일본이 이제 내질렀고 우리는 맞았어요.
좀 세게 맞았습니다. 지금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타격을 받는 상황이 됐어요. 예. 그럼 우리가 왜 맞았는지 생각을 해보니 맞을 일을 하지 않았는데 과거에 우리가 맞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죄하고 배상하라고 했는데 또 때린 거예요. 역사 문제죠. 지금 예. 21세기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일본은 제가 보기엔 간단히 말해서 역사적 정치적으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오히려 가해했던 사과해야 되는 쪽에서 우리 옛날에 65년도에 사과를 예. 다 했는데 왜 더 내놓으라고 하느냐라는 투로 지금 이제 시비를 걸고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 여기서 우리의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없죠. 예. 우리가 일본과 신뢰를 깬 게 있습니까? 근데 여기서 국내 일부 정치인들은 우리가 잘못했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안 되는 이야기인 것 같다. 조금 우리가 하나의 입장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교에 옳고 그름은 없지만 상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합리 비합리를 구분하는 선이 있다고요. 그 선은 유동적이죠. 움직이죠. 네. 근데 한국과 일본의 지금 경제 제재 문제를 놓고 일본에게 우리가 물어보는 거죠. 도대체 왜 이러느냐 우리에게. 그랬더니 그러면 너희 사법적 판결이 잘못됐다. 이거 내정 간섭 아닙니까? 강제징용 배상을 일본 법원에서는 네. 그것을 이 부당하다고 예. 파기했지만 우리는 그것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어요. 예. 그리고 대한민국의 사법부에서 내린 것을 일본 총리가 왜 신뢰를 깼다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지금 경제적으로 경제는 자유교역이죠. 공산국가도 아니고 일본이. 예. 그런데 이제 규제를 하는데 이건 안보 품목도 아니라고 지금 확인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 더만 롱리스트가 있다. 앞으로 3개 이상도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부당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리지 않고서야 그 다음 일을 어떻게 수순을 풀겠습니까? 어쨌든 2015년 이 판결, 위안부 협정이라든가 네. 1965년이죠. 한일 네. 청구권 협정. 그 아베 총리가 이걸 들고 나왔는데 그 사법부 판결과 이걸 연결시키는 건 좀 무리하다. 이런 지적들이 네. 말씀하신 대로 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아베 총리는 좀 물러설 기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제법 상식과 한일 청구권 협정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공이 넘어왔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느닷없는 어떤 결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2월 달에 자민당 내에서 한국과의 어떤 관계를 단절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무역 규제를 지금 해야 된다라고 공식적으로 의원들이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자민당에서는 이 지금 무역 규제와 관련해서 공론화 시키고 있었고요. 또 지난 5월 달에 강경화 장관과 고노다로 그 외무상이 만났을 때도 고노다로 외상이 강경화 장관에게 얘기를 했어요.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아니하면 후속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일본은 6개월 전, 그러니까 산업부 쪽에서는 한 6개월 전부터 거의 준비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이미 1, 2년 전에도 계속 그 일본 내에서는 이거예요. 이 문 대통령이 방치하고 있다. 저는 평론가님 의견에 대해서 논박을 하고는 건 없습니다. 저도 동의해요. 일본 정부가 지금 한일 관계에서 최초로 무역 규제라는 칼을 썼어요. 이렇게 아무리 악화되더라도 예. 이 경제로 이렇게 악화시킨 적은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뭐 정부의 어떤 그런 그 발표 같은 게 아주 심각하게 서로 공방은 있을지언정 이 칼을 쓰기까지가 사실은 많은 과정들이 있었다는 걸 이해해야 되고 일본이 뭐 잘했다가 아니라 일본은 잘못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지금 예견된 이 사태를 얼만큼 준비해 왔느냐. 그러니까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해 왔느냐. 이것을 정부에 묻고 있는 것이지 예. 정부가 뭘 잘했다, 뭘 못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정부 대응이 조금 더 일찍 선제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됐어야 된다. 이런 지적도 주셨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어제 일본의 워렌 버핏으로 불리는 손정희 회장. 네.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예정된 시간을 훨씬 넘겨서 무려 1시간 반을 만났다고 하는데요. 한일 갈등 얘기가 나올까 관심을 모았었는데 이 얘기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얘기들이 나왔을까요? 차현주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제1동포 출신이죠. 글로벌 투자업계의 큰손, 손정희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이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한국의 미래 먹거리로 인공지능을 강조했습니다. 손 회장은 문 대통령에게 앞으로 한국이 집중해야 할 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AI, 즉 인공지능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손 회장에게 혁신 벤처 창업가들에게 투자를 당부하고 AI 전문 인력 양성 지원을 요청했는데요. 손 회장은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손 회장은 김대중 정부 이후 정권마다 빠짐없이 청와대를 찾은 단골 손님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브로드밴드라면서 초고속 인터넷 투자를 제안했었고요. 노무현 정부 때는 온라인 게임 육성을, 이명박 정부 때는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를 3~4번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국내에 5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히며 선물 보따리와 함께 자신이 추진 중인 프로젝트를 꺼낸 노련한 사업가입니다. 역대 정부도 손 회장의 방문을 경제 성과로 연계시켜서 윈윈 전략을 취해왔습니다. 어제 문 대통령의 만남은 예정을 훌쩍 넘겨서 90분간 진행이 됐습니다. 한일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미묘한 시기의 만남이라서 관심이 컸는데 경제 보복이나 한일 갈등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선관이 탁월하다고 알려진 손정희 네. 회장. 뭐 과거에도 청와대 자주 방문을 했어요. 청와대 맞습니다. 방문 단골 손님이기도 한데요. 그렇죠. 사실은 예. 벤처붐이 일어났을 때 IMF 이후부터 사실 손정희 회장은 1980년대에 소프트뱅크를 창업을 해서 90년대에 크게 키웠거든요.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 사실 2003년에는 거의 망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예. 엄청난 투자 손실을 보죠. 제 기억에는 뭐 한 그 700억 이상이었던 것 같은데, 그랬다가 2006년에 알리바바라고 하는 지금 이제 이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에 투자를 해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투자가 승승장구합니다. 네. 지금 일본 부자 1순위입니다. 약 24조 원 정도의 개인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역대 우리 정부에는 대통령에게 와서 예. 주로 이제 스타트업 벤처라든가 IT 첨단 기술에 대한 조언들을 많이 하고 갔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벤처 기업인들과는 교류가 많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이번에 처음 만났는데 이 AI 투자 첫째, 둘째, 셋째 관심은 한일 관계에 대해서 어떤 논의를 할 것이냐. 사실은 저는 비공개로 이 기업가로서 일본의 경제인으로서의 조언을 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경제인들도 이후에 예. 만났는데 거기서 조언을 했을 수는 있다. 거기서도 했을 수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인적인 사견을 피력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공식적으로 청와대가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어떤 공직에 있는 인물이 아니잖아요. 민간 사업자이지 않습니까? 그걸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한일 외교관계 문제에 대해서 이 개인적인 의견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걸 공식화할 수는 없다고 봐요. 하지만 자문을 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우리 기업인들과도 1시간 예정 미팅이 2시간 반이 됐는데 거기서는 한일 이 경제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했어요. 네. 하지만 기자가 물어봤을 때는 뭐라고 답을 했냐면 저는 정치는 잘 모릅니다. 하고 그런 이야기에 대한 코멘트를 이제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비공개 자리에서는 기업인들과 혹은 대통령과도 뭐 충분히 개인의 의견을 피력했을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이것을 공론화할 수는 없다. 네. 그건 조언은 조언으로 들었을 수는 있지만 이것은 이제 외교적인 관계에서 뭐 일본을 대표하는 어떤 공직이나 관직을 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청와대가 굳이 인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라고 예. 저는 관망 추정해 봅니다. 예, 어쨌든 일본이 쓸 카드가 앞으로도 더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최악의 경우도 좀 네. 대비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어쨌든 우리 국민들은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수출 규제 제한 조치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일본 제품 사지 말자, 우리가 가지도 말자 이런 그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리스트들이 지금 일본 기업, 이런 기업의 물건을 사지 말자 돌고 있는데 이게 뭐 잘못된 명단도 좀 있어서 주의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국민들의 어떤 감정이 좋을 수는 없겠죠. 지금 이 무역 규제라는 것을 좀 아까 뭐 평론가님도 설명을 하셨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납득이 안 가는 부분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이제 그런 이 불매 운동이 벌어지거나 뭐 하는 것은 국민들의 어떤 감정이 그만큼 이제 악화됐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으되 문제는 이거죠. 국민 감정은 감정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금까지 한일 관계에 있어서 모든 통로가 막힌 건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일 의원연맹이라는 이 의원연맹도 사실 굉장히 큰 역할을 언제나 해왔어요. 지금까지 정부 간에 굉장히 어떤 그런 반목이 심할 때도 의원연맹의 의원 외교로서 뭐 돌파한 적도 있고 또
경제인들의 어떤 만남, 한일 경제인들의 그 만남도 계속 이루어져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민간 베이스에서 충분히 거기서도 이 의견을 좀 조율을 해가면서 양측 정부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통로들이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 벌어졌어야 할 몇 개 그 민간 단체 내지는 경제인들의 모임조차도 지금 취소가 되고 있다 하는 점, 우려되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동북아 정상회담이 원래 중국에서 벌어져야 되는데 중국에서는 주최하겠다. 그러니까 10월 이전에 전대가 있어서 10월 이전에 하겠다라고 통보를 해놓은 상태인데 그것마저도 사실은 벌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정말 역사상 최악의 지금 한일 관계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감정은 감정이지만 저는 정부가 국민들의 감정은 뭐 감정이지만 아까도 계속 주장하는 것이 이 민간 베이스든 무슨 베이스든 간에 통로를 열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미국의 전문가들이 표현한 대로 아무것도 묻지 말고 밥 한 끼 먹자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이 양 총리와 대통령 누가 먼저 상관없다. 일단 만나야 된다. 만나서 이야기부터 시작하자. 어떤 채널이라도 열어야 된다. 이런 어떤 미국의 조언이 있었거든요. 저는 지금 감정은 감정이나 감정을 앞세워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해법을 찾는 게 먼저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래 가면 이건 일본 기업도 손해고요. 일본 여론의 부담도 있을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는 거는 아마 일본도 바라지 않는 이런 상황일 수도 있어서 해법을 조금 양국이 잘 그 머리를 맞대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경기도가 국내 반도체 수출액의 절반 정도를 맞습니다. 지금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경기도가 바짝 긴장을 하고 있는데 도내에 일본 제품 독과점 현황을 전수조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수조사. 우선 리스트를 만들 필요는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사태가 벌어지리라는 생각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본은 치밀하게 일정 기간 준비해 왔다가 첫 번째 이제 포문을 열기 시작하는 거고 앞으로 롱리스트라는 말도 나왔지만 이게 계속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까지 가긴 어려울 것이다. 일본에게도 큰 부담이다. 부메랑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해보지만 그래도 이제 일본이 극단적으로 밀어붙일 상황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지금 경기도가 제일 큰 일이죠. 왜냐하면 삼성전자 기흥에 있고요. SK 하이닉스가 이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이 주요 시설 대기업들이 경기에 포진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리스트를 우선 만든다는 건 당연하고 이것은 경기도 차원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만들어야죠.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번에 이제 수출 규제가 된 세 품목도 두 개는 90%가 일본이 독점을 하고 있고 하나는 70%를 일본이 독점하고 있으니까 우리야 의존할 수밖에 없죠. 사실은 구매자가 갑이지만 그쪽은 물건 파는 쪽이 이제 갑인 상황이에요. 특허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독점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 건데 앞으로 이제 정부가 뭐 해마다 1조씩 투자하겠다고 하지만 언제 국산화가 될지 모르겠으나 문제는 준비는 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시간은 걸리더라도 당장에 또 궁여책을 푼다 하더라도 그런데 저는 아까 이제 이 평론가님 말씀에 딱 한 가지만 문제 제기를 드리면 한일 관계가 악화돼 있고 그 어느 때보다 최악이다 인정하는데 동등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일본을 보이콧한 게 하나도 없어요. 만나자고 하고 있고 만나서 풀자고 하고 있는 초계기 때도 왜 우리한테 이러는 거니? 한번 만나서 얘기해 봅시다 라는 게 우리 국방당국의 입장이었던 거예요. 초계기는 자신들이 위험 비행을 하고 나서 우리한테 발사했어? 이렇게 주장을 한 거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그냥 팩트를 확인할 뿐이죠. 이번 경우에도 그쪽이 때렸고 우리가 맞았는데 우리는 만나서 이야기하자라는 입장인데 그럼 이제 문제는 일본이 만나주면은 만나겠죠. 아까 말씀하셨던 것은 민간은 지금 우리나라가 연 700만 명 이상 일본에 여행을 갑니다. 가장 선호하는 국가입니다. 가깝기도 하고. 일본에서 관광객 290만 명 정도 들어옵니다. 우리 일본 차를 엄청나게 수입합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차 일본에 안 굴러다닙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무역 이 수입 수출 자체가 역전돼 있는 품목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이런 거에서 우리 국민들이 차분하게 불매운동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차분하게, 전략적으로. 일본 사람들을 우리가 비난하거나 욕할 필요는 없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김상조 정책실장이 한국당 황교안 대표 오후 2시에 이제 예방을 한다고 하는데 야당의 얘기도 좀 듣고 또 정부의 어떤 청와대 방침도 전하고 이런 자리가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정개특위냐 사개특위냐 어제 이 위원장 자리를 결정하겠다고 민주당 의총을 열었는데요. 이 의총장 원래 목적은 결론을 내지 못했고요. 사진 한 장이 지금 더 큰 화제가 됐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자리에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X 표시를 한 건데요. 누가 어떤 얘기를 했길래 이런 표시가 나왔는지 직접 보시겠습니다.
우리 정부도 좀 원칙과 명분에 집착하다 보니까 좀 시기를 놓쳐버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 12월부터 계속 되어 왔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좀 이 정치적 원칙과 명분만 주장하지 말고 정치로 해결할 걸 풀어나갔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그래서 또 하나는 공개님 한국 정부도 한국 국회도 열심히 한일 관계 풀리는데 노력하고 있다. 이 메시지는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네. 이해찬 대표 너무 길어서 엑스포시를 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과연 너무 길어서만 했을까요? 현장을 지켰던 기자들 이 부분 공개했잖아요. 예. 많은 기자들의 그 전원은 현장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만 X를 한 게 아니라 아까 동영상도 나왔지만 많은 의원들이 내려오라. 예. 근데 내려오라는 대목이 좀 아픈 대목. 그러니까 일본이 잘한 건 없지만 그러나 우리 정부가좀 대책을 내놔야 된다라는 우리가 해결책을 내놓는데 좀 실기를 했다 이 얘기를 하던 그 시점이죠. 그 시점부터 이제 그만하라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길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그러면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뭐가 우려되냐면 자 민주당 계열의 정당의 역사에서 사실은 언제나 자신들의 목소리를 냈고 또 그 목소리들이 언제나 토론이 이루어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당시 비서실장 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대통령에도 가장 자랑하는 게 우리는 언제나 토론을 한다. 난상 토론을 하고 그 토론을 우리는 북돋우면서 결론을 내린다 하는 것이 언제나 자랑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질 않아요. 오늘의 강창일 의원만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어떤 이건 우리가 잘못했다든지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그런 목소리가 들리지 아니한 것은 일사불란함은 좋으나 문제는 그런 이 정당으로서 정말 민주적인 정당으로서의 어떤 기능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어저께의 그 X표시가 보여주는 상징의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야당에서도 지금 정부를 향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무성 의원이요. 이번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뒤집었기 때문이다. 네. 외교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켜서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참 큰일 날 이야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저는 아베 총리의 이야기의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아베 총리가 2015년 12월에 한일 위안부 협정을 한국 정부가 깼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인 보복을 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더 거슬러 올라갔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65년 박정희 정권 때 당시 김종필 총리가 맺었던 그 한일 청구권 협정을 이제 와서 깨고 그때는 개인 배상 없기로 한 거거든요. 예. 박정희 정권은 굉장히 잘못된 협정을 맺었다. 그때 그래서 엄청난 시위들이 주로 이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이 시민들이 반대하는 시위를 했던 거거든요. 6.3 반대 운동을 했던 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또 정치권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김무성 대표, 그때 김무성 대표가 집권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당대표였던 시절이에요. 2014년부터 대표를 맡아서 2015년 12월 그러니까 자신들이 집권했던 시절에 맺었던 그 협정, 위안부 협정을 문재인 정부에서 틀어버려서 이런 사단이 난 거 아니냐. 지난 정권이요, 일본을 완전히 잘못 길들인 겁니다. 일본이 요구하는 거 다 받아줬던 거죠. 그때 국민들이 얼마나 반대했는지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불과 그게 4년 전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일을 저질러 놓고 그것이 이제 이 바로잡아지는 과정인데 문재인 정부도 이게 참 쉽지 않은 계륵이었죠. 파기 선언 못했습니다. 그 위안부 협정 파기 안 했어요. 파기라고 선언하면 정치적 부담이 있다. 그래서 그냥 재단 없애고 그 100억 원, 10억엔이죠. 돌려주기로 하고 일본은 받지 않고 지금 이런 상황에 어정쩡하게 이제 중간에 떠 있는데 그것을 정부가 깼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그러면 역사 문제는 앞으로 계속 경제 규제를 우리가 받아야 되겠네요. 이 강제 이 징용 배상할 때마다 위안부 할머니들 배상 그러면 우리 사법부가 이 판결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씩 일본에서 물건 줄어들어야 되겠네요. 이게 지금 정상적인 관계입니까? 전 일본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뇌하부동하는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느 나라의 국익을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외교 문제도 이렇게 급부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가깝게는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는 화면도 국민들이 보셨고 이후에 여론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번 주 갤럽 대통령 그 지지율을 한번 보실까요? 어제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그랬는데 이제 이번에는 갤럽 여론조사인데요. 긍정 평가가 역시 판문점 남북미 회동 영향일까요?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국정수행 평가에 있어서 3%포인트가 올랐어요. 46%에서 3%포인트 올라서 49%, 지난주 대비. 그다음에 부정평가도 사실은 5%포인트나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45%에서 40%. 지금까지 그 남북 정상회담을 했던 주에 그 국정수행 그 평가를 보면 약 3%포인트에서 5%, 크게는 5%포인트까지 오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어떤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 조금 예상은 했었잖아요. 북미 정상회담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긍정 영향을 미친 건 너무 사실 당연했고요. 근데 이제 부정평가 역시 줄어들었다. 그래서 폭이 9%나 차이가 난다. 이거는 지금 한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제가 느껴져요. 그러니까 긍정평가, 부정평가가 그만큼 북미 정상회담이 오래간만에 정말 국정수행평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여지고요. 한 가지 좀 주목되는 건 어쨌든 현 정부가 무당파에서 좀 더 지지를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국정수행평가에서 무당파의 지지를 보면 긍정평가가 28%, 부정평가가 48%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앞으로 총선까지 영향을 미치려면 지금 무당파가 좀 더 흡수돼야 된다. 근데 무당파가 지금 부정평가가 더 많은 것은 좀 눈여겨볼 대목이다라고 보여지죠. 정당 지지율도 바로 주실까요? 정당 지지율 이번 주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넷째 주에서 7월 첫째 주로 와서 정당 지지율을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거의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하나 눈에 띄는 것이 우리 공화당이 보입니다. 민주평화당보다 지지율이 높게 나왔어요. 자, 대한애국당 시절에는 뭐 정말 보이지 않았습니다. 뭐 장외 집회는 굉장히 이제 거창하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천막도 치고 말이죠. 그런데 이제 홍문종 의원 한 명이 더 추가가 돼서 의석 2개. 이 2명의 의원이 공동 대표죠. 그리고 이제 이름을 우리 공화당으로 바꿨는데 이제 지표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민주평화당보다 호남 의석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 민주평화당보다 높다. 여기는 지금 이 하나, 저 파란 1%의 의미는 자유한국당이 상당히 긴장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가 지난 2월 전대를 통해서 이제 당권을 거머쥐고 처음에 했던 행보는 이 친박 세력을 다시 모으는 어찌 보면 강성 보수 또는 이제 우성향이 강한 보수들을 결집시키는 것을 성과로 잡고 자 이제는 외연 확장하겠다라고 했을 때 내부에서 쓴소리가 나왔죠. 그리고 망언이나 막말에 대해서 김진태 의원이 한 말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왜 이렇게 당대표가 사과를 자주 하느냐. 우리 지지층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망언이나 막말이 저들이 볼 때 그렇지 우리의 생각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중도층에서는 깜짝 놀랄 이야기가 이제 내부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어정쩡한 스탠스가 된 거예요. 황교안 대표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 공화당이 지금 어찌 보면은 가장 좀 극우 성향에 있는 강성 보수들을 결집시키는데 성공하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 이것은 자유한국당에서 흘러나가는 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제 그 격차가 20%와 1%라면 상당히 이제 큰 격차니까 이것이 뭐 역전될 가능성은 낮게 봅니다만 상당히 자유한국당은 사실은 이게 4.3 재보선 창원 성산의 교훈을 한번 다시 복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 공화당 내년 총선에서 전 지역에 좀 의원을 내겠다, 후보를 내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어떤 보도를 보니까 옥중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입 인사 50명의 리스트를 만들었다. 이런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한국당이 112석입니다. 우리 공화당이 홍문종은 111석입니다. 111석이고 지금 우리 공화당이 2석이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황교안 대표의 행보에 좀 눈길을 모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가 계속 지지율을 좀 하락했었죠. 그러니까 이 잠재 그 대권 후보 지지율에서 이낙연 후보와 이제 좀 역전되는 어떤 그 지표도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보인 행보는 김무성 대표도 만나고 사실상 통합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거든요. 왜냐하면 이제는 공천의 룰도 정하고 자유한국당이
변하고 있다라는 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어떤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한국당은 사실은 새 과시를 계속 할 거예요. 예. 우리가 실제로 그럴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건 별개의 문제로서 우리 끝까지 간다. 뭐 몇 명을 낼 거다. 또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과의 예. 어떤 연관서도 계속 낼 겁니다.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예. 통합에 대비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분을 이만큼 갖고 갈 테니까 얼마나 내줄래 하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지금은 새 과시를 더 열심히 우리 통합 같은 거 안 해. 우리는 다 낼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앞으로 통합의 그림을 어떻게 그려갈 건가. 예. 창원 선사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결과도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의 어떤 행보는 사실 그런 어떤 물밑 작업들 지금 시작이 된 어떤 통합의 물밑 작업들 속에서 바라봐야지 겉으로 나타나서 우리가 몇 명 다 내겠다. 이것은 사실은 아직은 지켜봐야 될 대목이다. 예. 어쨌든 두 석의 우리 공화당이 111석의 한국당을 흔들지 요거 조금 지켜봐야 되는 것 같고요. 교섭단체 대표 연설 오늘이 사흘째입니다. 오늘은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차례인데요. 연설 제목이 문제는 경제, 해법은 정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 발언 모아봤습니다. 장기 침체의 조짐을 보이는데도 대통령이 앞장서서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경제 상황이 대체 어떻게 좋아질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진짜 경제를 살리고 싶다면 말장난 같은 진실을 호도하는 이 같은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여론몰이로 경제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과 같이 잘못된 정책으로 경제를 망쳐놓고 재정을 쏟아부어 메우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 방점은 경제에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은 폐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또 했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 들으셨습니까? 이제 이거는 문재인 정부 취임 후에 계속 이 바른미래당 또 이제 자유한국당이 해오던 행보이기 때문에 새로운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냥 이 제목만 아까 이 워딩은 쏙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경제고 이 해법은 정치에 있는데 정치의 책임 주체가 누군지를 생각해 보면 전 행정부보다는 입법부입니다. 여기는 지금 5당이 들어와서 서로 다양한 의견들을 가지고 기랑 대립을 하기도 하고 좀 이제 뭔가 서로 양보와 타협을 하기도 하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 양보와 타협은 실종돼 있고 대립만 하고 있는 상황이죠.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부가 실천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부가 추경 좀 처리해 주세요. 예결특위가 없어요 지금. 예결특위 위원장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뽑는데 그것도 격돌하면서 뽑히는 오늘 상황이에요. 뽑긴 뽑았는데 지금 김재원 의원으로 김재원 의원이 위원장이죠. 황영철 의원 엄청 반발했고요. 저 경선에 반발하고 예. 나가버렸고 네. 그러면서 아주 쓴소리를 쏟아냈는데 이 분석 기사를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친박계와 비박계의 목소리가 달랐다고 나와요. 예. 또 친박계, 비박계가 나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옥중에서 50명 리스트를 뽑았다라고 우리 공화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와중에 예. 아직도 친박, 비박으로 111명이 나눠 있다고 나오는데 이게 정치죠. 네. 지금 이제 그 제1야당이 격돌하고 있어요, 내부에서. 근데 예결특위 위원장이 세워졌는데 자유한국당의 전략은 추경 심사 안 한다는 겁니다. 재해 심사 우선 하겠다는 거죠. 그럼 경제를 정치가 풀어줘야 된다고 지금 오신환 대표가 한 말에 맥락은 전 동의하는데 정치가 실종돼 있잖아요. 어디서? 국회에서. 정치의 주체는 국회예요. 지금 행정부는 원래 정치하지 말라는 곳이에요. 행정부는 정책을 집행하는 곳이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정치를 풀어야 될 이 중간에 캐스팅 보트인 바른미래당이 이제 대통령 비판하고 정부 비판할 수 있다고 보고 그 말도 상당 부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국회에서 정치를 제대로 바로 세워줘야 전체적인 국정이 균형을 잡지 이렇게 자신들은 싸우면서 대통령 탓만 했어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 국회를 미리 보면 일단 월요일 윤석열 청문회가 가장 벌써부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지금 여도 야도 전열 정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당에서는 지금 김진태 의원이 투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 출신이죠. 출신이고요. 검찰 출신의 이제 또 파이팅이 넘치는 또 의원으로 알려져 있으니 적폐 장본인 내가 잘한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뭐 격돌이 예상이 될 것 같고 문제는 뭐 장외에 있던 한국당을 불러들일 만큼 큰 이벤트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그 내정자의 청문회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런 이 정부가 검찰 개혁이라는 한국당 표현입니다. 명분 하에서 이 검찰의 어떤 권력을 지금 축소시키려는 게 아니냐,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거 총선의 하나의 어떤 또 전략 아니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도 전력을 기울일 것 같고요. 또 그에 못지않게 뭐 이 민주당에서도 윤석열 검찰총장 내정자를 옹호하는 멤버들을 많이 또 구성을 했더라고요. 달변가 이철희 의원도 들어갔고요. 네, 이철희 의원을 포함을 해서 그래서 아마 이제 내주는 가장 큰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월요일에 이 청문회 생중계해드리고요. 뭐 오전 시간 끝나면 저희 이 뉴스 시간에는 또 바로 분석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그 시간에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종근, 최영일 두 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잔혹하게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이 기소되면서 본격 재판 절차 곧 시작됩니다. 고유정 측은 강력한 변호인단을 꾸려서 재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고 씨 측은 형사소송법 관련 논문을 다수 작성한 판사 출신의 변호인과 대학에서 생명과학을 전공한 변호인 등 5명을 선임했습니다. 고유정 측은 범행 과정에서 다친 것으로 추정되는 오른손을 법원에 이미 증거 보전 신청하면서 재판 전략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은 정당방위 차원에서 남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공격을 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그렇게 뭐 방위 차원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우발적 범행이었기 때문에 손에 상처까지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인이 계획적이지 않았고 성폭행을 막으려다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는 주장을 재판 과정에서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검찰은 고유정의 범행을 극단적인 임명경시 살인으로 규정하면서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피해자의 DNA가 발견된 흉기와 또 같은 증거물이 89점에 달하는 등 여러 정황이 드러났기에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속기간 동안 피고인을 10회에 걸쳐서 소환하여 지금 시점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는 것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 유일한 방법임을 촉구하면서 진술할 것을 설득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진술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는 상황이어서 세세한 진실 규명에는 한계가 있었으나 객관적인 관련 증거를 확보 및 분석하여 범행 동기와 방법을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검찰이 말한 객관적 증거에는 고유정이 전 남편 강 씨를 살해하고 난 뒤 범행 일부를 남긴 사진이 포함됐습니다. 범행 시각을 알 수 있는 벽걸이 시계와 강 씨의 신발 등이 함께 찍힌 사진, 또 졸피뎀을 넣었던 분홍색 가방, 또 카레라이스가 찍힌 사진,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시신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 여행용 가방이 찍힌 사진, 이렇게 3장이었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그럼 이 사진이 과연 범죄의 현재와 과거를 나타내주는 사진이고 그 사진을 통해서 그 시나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면 충분히 정황 증거로서 그 고유정이가 살인을 했다는 사실에 대한 간접 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논의들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 측은 이 사진이 매우 의미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고유정은 사진을 찍은 이유에 대해서도 진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유정은 계속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하면서 화려한 경력의 변호인단을 꾸린 것인데요. 검찰과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3살 여자아이를 물어서 깊은 상처를 낸 폭스테리어 사건. 이 영상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지금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화면을 먼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이고요.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입니다. 복도로 들어서는 어린아이에게 개 한 마리가 저렇게 무섭게 달려듭니다. 놀란 주인이 급히 목줄을 당겨보긴 합니다만 개가 이렇게 문 아이를 놓지 않아서 결국 아이가 바닥에 놔두고 마는 이런 상황을 지금 보실 수 있는데요. 4살도 되지 않은 아이의 허벅지에 흉터가 남을 정도로 아주 깊은 상처를 남긴 이 사건.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더 논란입니다.
자, 이 폭스테리어, 비록 입막의 의무 대상인 맹견은 아닙니다만 인근 주민의 여러 차례 피해를 준 이 개를 안락사해야 한다는 주장, 또 아니다, 약물 치료로 충분하다,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반려동물 행동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설채연 수의사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설 선생님이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설채연 수의사입니다. 예. 자, 3살 여아가 어쩔 줄 모르는 상황 좀 앞서 보셨을 텐데 관련 네네. 전문가로서 이 영상 보고 조금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도 작년이랑 재작년 그리고 끊이지 않고 이런 개물림 사고가 일어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반려견 보호자님들한테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항상 반려견 보호자분들이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강아지들에 대해서 우리 개는 물지 않는다,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이렇게 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일단 견주들이 먼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이 당연합니다. 폭스테리아의 공격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 더 지금 충격적인 이런 상황입니다. 이 네네. 폭스테리아는 어떤 개입니까? 보통 원래 이제 이런 테리어종 같은 경우에는 사냥을 목적으로 예전부터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사냥을 잘하는 강아지들을 번식시켜서 만들어서 약간의 사냥 본능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워낙 또 폭스테리어라는 종이 에너지 자체가 상당히 많은 편이라서 보호자분들이 충분한 운동량과 놀이 이런 것들을 해주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스트레스로 나오고 충분히 이런 공격성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피해 상황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해결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안락사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나오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되게 복잡한 문제인데요. 저는 우선 행동 문제로 인해서 아주 심한 경우에는 안락사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제 다른 전문가께서 이 아이가 사냥 본능이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사람을 재미로 죽이는 아이이기 때문에 사람과 살지 못하고 안락사를 해야 된다라고 단정을 지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 영상 자체를 봤을 때는 저와 제 주변에 있는 트레이너의 소견으로는 우선은 영상 자체가 워낙 짧고 음성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사냥 본능으로 인한 공격성, 그러니까 공격적 공격성으로 단정 짓기에는 지금 조금 힘든 상황이고요. 일단 이 영상만 봤을 때 이 건의 경우에서는 판단이 지금은 좀 힘드시다. 네, 예를 들어서 사냥적 공격성을 보이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가 잡아당긴다고 그 이후의 행동처럼 뭔가 이렇게 더 이상 물지 않고 놓는다거나 이러다기보다는 계속해서 쫓는다거나 거의 포기를 하지 않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만약에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의도에 따라서 형량이 바뀌고 이 체벌이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의도적인 그런 범죄라고 한다면 더 형량이 높아지고 우발적인 범죄라고 한다면 형량이 낮아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진단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만약에 사람을 정말로 사냥 본능적인 걸로 죽일 목적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저도 사람과 함께 살 수 없기 때문에 좀 안락사를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이 짧은 영상으로는 판단이 힘들고 그 영상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사냥 본능적인 공격성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지금 이 영상으로 이 건을 판단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 이건 결국 행동 문제 어느 정도 성향인지를 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제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교육으로 이런 개의 습성이나 행동을 바꾸는 게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나 이 변화가 될까요? 우선은 본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만약에 사냥 본능적인 부분이라면 교육적으로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사람을 여러 번 해친 경우에 안락사를 고려를 해야 하지만 제가 느낀 것처럼 지금 사냥 본능적인 공격성이 아니라고 본다면 어느 정도는 공격적인 부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더 이상 사람을 물지 않을 거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분이 확실하게 원래 약속했던 대로 입마개라거나 아니면 공공장소에 더 이상 나오지 못한다거나 이런 관리적인 방법이 더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관련 법령을 좀 보죠. 법령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요. 이 네네. 5종류의 맹견을 제외하면 지금 입막의 착용이 의무가 아니라면서요. 그렇죠. 네. 예, 이 범위를 좀 넓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 부분이 되게 애매한 부분인데 예. 제가 느끼기에도 지금 뭐 폭스테리어가 들어가진 않지만 조금 더 넓어져야 된다라고는 봐요. 하지만 어느 부분으로 봤을 때 이런 맹견 중에서도 물지 않는 아이들이 있고요. 이게 결국에는 교육적인 부분과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격이 더 중요한 부분인데 네. 이게 종별로 하는 것들이 저도 어느 정도는 찬성하고 어느 부분은 조금 어려운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는 지금 5종보다는 조금 더 대형 견종이고 공격적인 목적으로 키워진 아이들 같은 경우에 만들어진 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맹견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너무 넓혔다가는 조금 더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좀 견죄 책임 부분도 조금 짚어보죠. 이번 사건 이 영상으로 보셨을 때 주인에게 좀 책임이 있다. 이 부분에 동의를 하십니까? 네, 주인 책임이 저는 99% 이상이라고 99% 이상이다. 예. 네, 99% 이상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앞으로 이제 경찰도 계속 과실치상 혐의로 조사를 벌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우리 개는 물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좀 버려야 된다는 얘기를 앞서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네네. 이런 사고가 이제 반복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조치가 더 필요하고 어떤 것들을 더 주의해야 될지 이 부분을 좀 짚어주시죠. 네, 저도 뭐 반려견 워낙 강아지를 좋아하고 반려견과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있고 사랑하지만 우선은 가장 먼저 그래도 사람이 우선이기 때문에 반려견을 키우시는 보호자분들이 이 생각이나 경각심이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우선은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잘 키우고 계시고 조심하고 계신 분들한테 피해가 가는 이런 사회적 현상들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예.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정부 차원에서의 제도적 그리고 교육적 이런 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개물림 사고가 일어났을 때 예. 전문가 한 명의 말이 아닌 여러 그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예를 들어서 폭스테리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은 분들이 무조건 안락사를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데 예. 그래도 이게 하나의 생명이잖아요. 예. 저는 수의사로서 안락사를 해본 경험도 있지만 이 안락사를 한다는 게 정말 많은 고민과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만약에 그런 안락사를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공공장소에 절대로 나오지 말아라. 아니면 그게 너무 가혹하다고 하면 보호자가 이사를 가서 사적인 공간에서 열심히 뛰어놀게 해줘라. 예. 대신에 공공장소에서 나가진 말아라. 아니면 공공장소에 나가게 된다면 충분히 공격성을 컨트롤할 만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지금 너무 그 보호자분께서 공격성이 있는 아이들한테는 맞지 않는 예. 도구들을 사용하고 계셨어요. 목줄이거나 이런 것들을. 이런 부분들을 법원에서 조건부로 판결을 내려줄 수 있다면 소중한 예. 한 생명을 죽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그리고 보호자는 예. 응당한 처벌을 받고 그런 식으로 해결이 나가는 게 우리 사회적으로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이들 피해가 좀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안락사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꼭 필요하면 해야 하지만 상황 따라 좀 판단을 할 필요가 있고 다른 방법도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설채연 수의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무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년도에 국교 정상화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은 기본 조약 및 협정에 대한批准서를 교환했고 한국 정부뿐만이 아니라 한국 국민이 대일 배상 청구권도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우리 대법원이 개인의 배상 청구권은 유효하다고 판결하면서 지금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시작은 위안부 합의 박근혜 정권에서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가지고 일본 정부 예산을 갖다가 여기에 투입할 수 있는 이런 어려운 합의를 도출해냈는데 정권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같은 대한민국 정부가 이것을 뒤집어 버리는 그런 외교적 큰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결과가 지금 이렇게 한일 간의 국교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결국 거기에 대한 피해는 우리 정부,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특히 외교부 장관은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야, 이거 몇 년 만에 이거 이 자리에서는 2년 된 것 같은데 우선 의원님들이라든지 기자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이번 대법원 판결은 개인이 기업에 대한 판결이었습니다. 일본 국가로 상대한 판결이 아닙니다. 1939년 총동원 체제 이후에 우리 조선반도에서 많은 노동으로 일본에 끌려가서 노동했는데 그때 월급을 다 못 받았습니다. 한 개를서 10만 원이면 만원 주고 나머지는 저축을 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번에 대법원 판결입니다. 또 뭐 구체적으로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시비 걸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일본 기업에서는 할 의향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전부터. 근데 이게 아베 정권이 막고 있는 겁니다. 현재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아베 정권이 저렇게 하는지. 그래서 이건 자국 정치용이 아닌가. 자기 정치를 위해서 저렇게 한국 때리게 하는 게 아닌가.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 얘기를 못 하겠어요. 지금 우리는 풀어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얘기를 아주 세게 하고 싶은데 못하고 출구 전략을 준비해야 되니까. 너희들 일본한테 결코 도움이 안 된다 이게. 왜 이 짓 하느냐. 우리가 좀 더 손해볼 수 있어요. 근데 근데 산 놈이 있으면 파는 놈이 있고 파는 놈이 있으면 사는 놈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비상식적이기 때문에 아베 정권은 좀 강조하고 치졸합니다. 왜 이렇게 치졸한 짓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근데 좀 기다려 봅시다. 저는 같이 그런 얘기에 더 세게 얘기 못해서 죄송하다는 하고 또 하나 우리 대한민국 우리 정부도 좀 원칙과 (1990년대) 한보 사태의 주역인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지난해 에콰도르에서 사망했다고 검찰이 최종 발표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지원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검찰이 정 전 회장 사망했다고 결론 지은 근거가 뭔지 먼저 정리해 주시죠. 네, 무엇보다 에콰도르 당국에 확인한 내용과 유족 등 주변인에 대한 조사 결과가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예. 앞서 정태수 전 한보 회장의 사남 정한근 씨는 지난달 정 전 회장의 사망 확인서와 장례식, 화장 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나오는 사진이 에콰도르 당국이 확인한 정 전 회장의 사망 확인서와 사망 등록부입니다. 이를 토대로 우리 검찰이 에콰도르 당국에 진위 확인을 요청했는데 10여일 만에 모든 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인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런 정황을 토대로 정 전 회장이 지난해 12월 1일 에콰도르 과야킬시의 한 병원에서 만성 신부전증 등으로 숨졌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자, 이번에 정 전 회장의 장례식의 동영상도 공개가 됐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까? 네, 지금 보시는 휴대전화 촬영 화면이 검찰이 언론에 공개한 장례식 동영상입니다. 예. 사남 한근 씨는 각종 서류와 함께 장례식 당일 촬영한 동영상도 제출했습니다. 영상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성이 장례식 재단에 2번 큰절을 올리는 모습이 담겼는데 바로 정한근 씨입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입관한 모습 사진까지 입수해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영상과 사진을 촬영한 시기에 한근 씨가 국내에 있던 다른 가족에게도 문자와 사진으로 사망 소식을 전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한보 사건 이후 출국 금지 상태였던 삼남 정보근 씨 등 다른 유족들이 참석하기 어려웠던 만큼 한근 씨 혼자 임종을 지켰습니다. 그렇군요. 자, 정 전 회장의 사망 전 행적 어떻게 파악이 됐습니까? 정 전 회장은 지난 2007년 한보그룹이 운영하던 강릉 연동대학교의 교비 7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5월 치료 명목으로 해외에 나간다고 했다가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정 전 회장은 도피 직후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을 거쳐 2010년 무렵 에콰도르에 정착했습니다. 아들 한근 씨가 정 전 회장을 돌보기 시작한 건 2015년 무렵으로 확인됐는데요. 정 전 회장은 키르기스스탄 국정자로, 아들 한근 씨는 미국 국적자로 각자 위조 신분으로 지냈던 만큼 서류상 친족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근 씨가 정 전 회장의 장례 절차를 책임지기 위해 현지에서 공증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결국 정 전 회장은 도피 생활 11년 만에 먼 타국에서 무연고자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아들 한근 씨는 정 전 회장의 유해라도 국내에 모시기 위해 LA를 통해 입국하려던 과정에서 검찰에 체포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 관계자는 정한근 씨가 부친 이야기를 할 때마다 통곡하다시피 한다며 아버지를 먼 타국에서 돌아가시게 한데 회한이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군요. 정 전 회장 아들 한근 씨에게 자필 유고를 남겼다고 하던데요. 이 내용도 좀 전해지고 있습니까? 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도피 직후부터 지난 2015년까지 자필로 쓴 것으로 보이는 150쪽 분량의 유고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아들 한근 씨의 진술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이 이 자필 유고를 토대로 자서전을 남기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근 씨는 이 유고 내용을 직접 컴퓨터로 옮겨 적어서 아는 작가에게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확인 결과 해당 작가도 최근 검찰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자서전 목적으로 작성했다면 한보그룹 설립 초기부터 IMF와 검찰 수사의 계기였던 5조 원대 부실대출 사건 등 한보 사태의 내막이 담겨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은 이 밖에 정 전 회장 일가의 은닉 자산에 대한 단서가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자필 유고 내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이 가장 관심입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무엇보다 은닉 자산을 추적해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일과 남은 범죄 혐의를 수사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정 전 회장 앞으로 2,200억 원대 체납 세금이 있었는데 사망이 공식화된 이상 이를 환수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사남 정한근 씨 앞으로 253억 원대 체납 세금이 있고 삼남 정보근 씨도 660억 원대 체납 세금 가운데 불과 수백만 원만 납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만큼 이를 환수하기 위해 정 전 회장 일가의 은닉 자산을 추적하는 작업이 계속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 국세청은 지난 2001년 대선 부궤도피와 조세포탈 등 혐의로 사남 한근 씨를 고발한 상태인데요. 검찰은 기소 중지됐던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하고 기존에 중단됐던 한근 씨의 횡령 혐의 재판이 재개되는 대로 공소 유지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신지원입니다. 이른바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 마취제를 불법 유통한 판매책들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병원에 납품한 것처럼 속여서 약품을 빼돌렸는데 강남 유흥업 종사자들에게 마약처럼 유통됐습니다. 이종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승용차 트렁크 바닥 밑에서 숨겨둔 약상자들이 나옵니다. 뒷좌석에 있던 검은 가방 안에선 같은 종류의 약병과 주사기가 발견됩니다. 진정 유도 효과가 뛰어나 이른바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 마취제 애토미데이트입니다. 전문 의약품으로 병원에서만 취급할 수 있고 반드시 의사 처방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불법 유통 조직을 통해 주로 서울 강남의 유흥가에서 밀매됐습니다. 제약사나 의약품 도매업체가 병원에 납품한 것처럼 속여 중간 판매책들에게 약품을 넘기면 다시 유흥업 종사자들을 상대로 회당 10만 원에 불법 투약됐습니다. 도매가는 4천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7월부터 9개월 동안 1,700상자 모두 4억 원어치가 팔려나갔습니다. 환각성이 없어 마약류로 지정돼 있지 않아 관리가 허술하고 투약자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지난 1월 강남의 한 모텔 욕조에선 이 약을 불법 투약한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같은 효능의 약물에 대해서 관리를 달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오남용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통 경로 추적이 좀 어려웠었고 경찰에서 계속적으로 오남용 사례에 대해서 단속할 예정이 있습니다. 경찰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중간 판매책과 의약품 도매업체 관계자 등 5명을 붙잡아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장마가 주춤하는 사이에 더위의 강도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올해 첫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재 서울 기온 33.5도까지 올라서 올해 최고 기온을 경신했고요. 한낮에는 34도까지 높아지면서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줄줄 흐르는 더운 날씨에 불쾌지수도 높게 치솟고 있는데요. 오후 일정은 되도록이면 여유롭게 잡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폭염특보가 계속해서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춘천이 35도, 광주와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강원 영서 지역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지면 야외 작업장 근로자들은 그늘에서 틈틈이 휴식을 취해주시고요. 창문이 닫힌 차내에는 어린이나 노약자를 홀로 두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주말에는 전국이 맑은 가운데 폭염이 절정에 달하겠고요. 장마 전선은 다음 주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 내륙으로 북상해서 전국에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강한 볕에 오늘 전국의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는데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평화의 공원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네, 제 옆에 있는 오동건 앵커가 다음 주에 미국 연수를 떠납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네, 1년 동안 더 많이 채워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박광열 기자가 이 자리를 지키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금요일 뉴스앤이슈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